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탈북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국이 아니라 제 가족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북한 북부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혁명적인 탐부들의 도시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그저 배급도 약도 희망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아내 순이는 오래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는 약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에 가서 물 많이 먹이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가슴이나 찢어주시오. 항생제는 간부들 목티라 동무한테 줄 약이 없어. 그게 마지막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숨이 막히도록 추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벽지는 습기로 들떠 있었어요. 순이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더니 새벽에 가까워올 때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그 숨소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딸아린이 엄마 어깨를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나 깨웠어. 일어나. 나 배고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뒤로 떼어내며 말했죠. 하린아 엄마 많이 피곤해서 좀 더 자야 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있는 어른은 저 하나뿐이라는 걸. 연마도 없고 약도 없고 내일 먹을 옥수수 한 줌도 없는 집. 장례라 부를 수도 없는 초라한 이별을 치르고 돌아온 밤. 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 머리를 끌어안고 창밖의 새까만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정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북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를 관도 없고 추모할 곳도 없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서둘러 덮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순이를 보내고 난 뒤 저는 매일 밤 하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 아니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급소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옥수수 한 줌도 안 되는 양이었고 그마저도 절반은 썩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버틴다는 것. 그게 삶의 전부가 된 세상. 저는 그날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밤 우리 집 문 앞에서 사람을 잡으러 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화 사람을 잡으러 온 발소리 오프닝 멘트? 북에서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 목숨을 데려가는 소리입니다. 순이가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방 안에서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피어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남은 건 딱 옥수수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걸 끓여 죽을 쑤어 딸이랑 나눠 먹었죠. 아빠 내일은 뭐 먹어요? 하린의 그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웃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죠. 내일은 아빠가 더 맛있는 거 구해올게. 약속한다. 거짓말이었죠.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그때 쿵쿵쿵 두꺼운 나무 문을 때리는 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왔구나. 북에서 밤에 갑자기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하린을 이불로 감싸 숨기고 떨리는 다리로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밖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민보안성에서 나왔어. 문 여시오. 문을 열자 솜 군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총은 허리에 달려 있었어요.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철민 동무 맞소? 예 접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시 보입으로 나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더 말하지도 않고 마치 이미 결정된 판결을 통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처럼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한참 동안 제 손이 문고리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브 호출. 북에서 그 말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야? 돌아보니 이불을 끌어안은 하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일 아빠가 어디 좀 다녀오라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방에서 끝없이 이런 질문만 맴돌았어요. 내일 내가 나가면 이 아이는 누구 손에 맡겨줘야 하지? 북에서 보이부에 끌려간다는 건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사상과 충성심, 과거와 현재,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의심을 받으면 그 의심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결백해도 당신의 기록에는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은 당신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저는 그날 밤 하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고아원으로 보내실까? 아니면 친척 집으로 끌려가 종처럼 살게 될까?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보이부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거기선 입을 다물어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할인을 이웃강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만 아이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철민아, 무슨 일 있냐? 별일 아닙니다. 그냥 불려갔다가 오면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할머니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어두웠습니다. 보이부에 불려간 사람 중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 보이부 건물은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문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3층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군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한철민 동무. 그는 제 인사기록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탄광기술자, 근무 10년. 성과는 나쁘지 않소. 그런데 최근 보고가 하나 들어왔어. 보고.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무가 요즘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아닙니다. 저는 늘. 게다가 동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더군. 이게 사는 거냐고.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며칠 전 탄광 동료들에게 한 푸념이었죠. 배급이 끊긴 날 손에 쥔 건 고깃국이 아니라 물같은 쿡분일 때 제가 허스슴 침에 뱉어버린 말. 이게 사는 거냐. 그 한마디가 벌써 사상 문제가 되어 이곳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는 의자를 끌며 제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철민 동무. 요즘 세상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않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듯 말했습니다. 동무 같은 작업반에 문철 동무 있지? 왜 있습니다. 그 동무가 요즘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보고가 있어. 혹시 동무도 눈치챈 게 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조사 자리가 아니란 걸. 앞으로 문철 동무를 잘 지켜보시오. 그리고 이상한 말, 수상한 행동이 있으면 즉시 우리에게 보고하시오. 네, 알겠어? 동료를 감시하고 동료를 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했다간 바로 제가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될 테니까요. 건물을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살아있지만 빛이 없었습니다. 북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왜냐하면 당신의 한마디가 상대를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상대 한마디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닫고 삽니다. 웃을 때도 조심하고 울 때도 조심합니다. 감정조차 검열당하는 세상. 그게 북한입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잠깐 얘기 좀 하자. 돌아보니 동료 문철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도 이제 알았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제게 한 말은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문철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철민아, 너 여기서 평생 살 자신 있냐? 무슨 소리야. 나 나가는 길 아는 사람 있다. 국경 건너서 중국 가는 길. 탈북? 그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 말을 붙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외진 골목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문철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람 넷, 어른 둘, 애 둘.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 다만 뭐요? 흙값을 치를 수 있으면. 브로커는 손가락 4개를 펴 보였습니다. 한 사람당 성금 $1,000. 중국 가서 나머지 4명. 성금 $4,000. 북에서 평생 일을 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지만 저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죽기 전에 몰래 제 손에 쥐어준 결혼 반지. 철민씨, 혹시 몰라서 이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할인을 위해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반지를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에서 뺐습니다. 이걸로 성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금반지라면 가능하겠지. 그 아이랑 나가고 싶으면 여기 도장 찍으시오. 도장을 찍는 손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제 이름이 어쩌면 사용장 명단에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탈북은 도박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는 가족 전체가 걸립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의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함께 처벌받는 것. 그게 북한의 법입니다. 그래서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평생 알고 지낸 모든 사람과의 이별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할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할인아, 우리 여행 갈 거다.
여행이 뭐야? 아주 먼데. 겨울에도 방이 따뜻하고 배가 고파도 밥이 있는 곳이야. 아이의 눈이 천천히 동그래졌습니다. 거긴 엄마 생각 덜 날까? 응.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럼 갈래. 아빠 나 더는 배고픈 꿈 안 꾸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이부가 주는 마지막 기회 따위는 이제 관심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조국이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던 이 집, 할인이 태어난 이 방, 모든 추억이 이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순이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무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떠나서. 하지만 우리 할인이는 꼭 지킬게. 약속해.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철길 위에는 우리의 마지막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나는 매분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할인을 깨웠습니다. 할인아 우리 출발해야 해. 지금이 밤이야 아빠. 그래야 아무도 몰라. 조용히 가자. 우리는 작은 배낭 하나에 온 몇 벌과 마른 옥수수 조금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리가 멈춰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역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짐만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문철 가족과 합류한 뒤 브로커가 우리에게 찢어진 종이 2장을 건넸습니다. 여행증이요. 검사하는 놈들한테는 출장 나간다고 하시오. 불안한 티 내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죠. 첫 번째 검문은 중간역에서였습니다. 군인이 올라와 소리쳤습니다. 여행증 검사한다. 한 줄로 서라. 제 차례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떨려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탄광기술자 출장입니다. 무슨 기술? 기계 수리 쪽입니다. 자세한 건 기밀 임무입니다. 기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군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말했습니다. 그래 인민을 위해 기밀 임무 열심히 하시오. 다음. 그가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버릴 뻔했습니다. 북에서 기차를 타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검문소를 통과하는 게임이고 거짓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떨림, 한 번의 눈동자 흔들림이 당신의 목숨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검문은 더 집요했습니다. 이번엔 보이부 완장까지 찬 남자가 올라왔어요. 문철의 여행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이라. 요즘 같은 때에 참 여유로워. 그의 시선이 할인에게도 제 얼굴에도 번갈아 꽂혔습니다. 숨이 막혀서 제 심장 소리가 기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끝내 그는 종이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돌아오시오. 안 그러면 남은 가족이 대신 조사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 기차가 국경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눈 덮인 산, 얼어붙은 강,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선. 할인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강은 왜 저렇게 하얗게 얼어있어? 겨울이라서 그래. 저 강 건너면 따뜻한 나라가 나온대. 정말? 응. 아빠가 널 꼭 데려다 줄게.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눈 덮인 산길 끝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뒤로는 각자 운입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마주하게 된 건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살아서 건너지 못하면 시체로 떠내려가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 위에서 저는 딱 2번 죽었습니다. 밤 11시. 기온은 더 내려가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까지 모두 2겹, 3겹으로 옷을 껴입고 눈 덮인 언덕을 따라 걸었습니다. 앞에서 걷던 브로커가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요? 어두운 데 사이 좀 더 검게 보이는 줄. 저게 철조망이요. 그 뒤가 강이요. 강. 두만강 같은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지는 그곳. 우리가 철조망 밑으로 몸을 숙여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탐조등. 멈춰. 움직이며 쏜다.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총구가 우리 쪽을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할인을 번쩍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허공을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뒤에서 총성이 또 울렸습니다. 귀 옆으로 뭔가 스쳐 지나가며 얼음이 산산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쨍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누가 외쳤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대로 강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숨이 바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깎고 귀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린의 몸이 제 팔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린아, 눈 감아. 숨 참고 있어. 온몸이 저려오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저는 얼음 가장자리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팔을 휘저었습니다. 마침내 손에 걸리는 얼음 가장자리.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를 먼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긁히면서 겨우 기어 올라갔을 때 제 귀에는 아직도 강 건너편 군인들의 고함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국경선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두만강은 영하 20도에서도 완전히 얼지 않습니다. 표면은 얼어있지만 그 밑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 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당신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물은 몇 분 안에 당신의 체온을 빼앗고 의식을 빼앗고 숨을 빼앗습니다. 저는 그날 밤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총성 속에서, 한 번은 얼음물 속에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얼음 위를 달려간 건너편에 다다랐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핥혀진 숨 한 줄기만 가지고 다른 지옥으로 넘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문철이 뒤에서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우리 살았다. 우리 진짜 살았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 건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긴 다른 방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강둑을 기어올라 근처 마을의 어두운 집 한 채를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건 중년의 중국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한 눈빛이었어요. 제발 애만 살려주시오. 제가 그렇게 읊조리자 아주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난로가 피어 있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공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군인들 걸음 같은 발소리. 아주머니는 허겁지겁 우리를 작은 벽장 안으로 밀어넣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쉬, 소리 내면 안 돼. 문이 닫히고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를 알아듣진 못했지만 한 단어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안. 여기서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는 다시 북으로 팔려 돌아갑니다. 바로 옆에서 하린의 몸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린아, 숨소리도 작게. 눈 감고 우리가 산속 나무로 변했다고 생각해.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톤. 곧 이어 남자 하나가 비웃듯 웃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음. 저는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안에서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살았다. 중국에서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한 경우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도망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하고 매 순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한국어로 쓰인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밤 사람 온다. 한국 가는 길 조심해야 한다. 한국.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걸까? 다음날 밤 약속한 시간에 낡은 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한국말을 또렷이 하는 50대 중반쯤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밴에 태우고 도시로, 대사관으로, 그리고 숨을 곳으로 계속 옮겼습니다. 그 며칠 동안 공안이 들이닥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숨고 기다리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우리를 태우러 온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큰 소리로 듣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요.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은 한국말을 또렷이 하는 50대 중반쯤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낡은 밴에 태우고 도시로, 대사관으로, 그리고 숨을 곳으로 계속 옮겼습니다. 그 며칠 동안 공안이 들이닥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숨고 기다리고 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인천행. 제가 평생 듣기만 했던 도시의 이름이 제 눈앞 종이에 찍힌 글자로 나타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목사님은 우리에게 여권과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인. 그 단어가 얼마나 낯선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앉았을 때 하리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하늘 날아가요? 그래. 우리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고 창밖 활주로가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영하 20도 방 안에 쓰러진 순이, 옥수수 한 줌을 놓고 내일 뭐 먹어 묻던 할인, 두만강 얼음 위 벽장 안에 숨죽이던 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꺼이 감수한 위험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할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잡혀가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어. 여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나라야. 창밖 아래로 넓게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면도 비밀도 충성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지키기로 했다. 바로 내 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할인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우리가 정말 한국에 온 건가?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북한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할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여기서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래. 이제 아빠가 매일 밥 해줄게. 약속한다. 이번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편의점, 스마트폰.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선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웃을 때 진짜로 웃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할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꾸고 큰 소리만 나도 놀라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천국에 있을까?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엄마도 우리처럼 따뜻한 곳에 있을까? 그래. 엄마는 이제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나도 이제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우리 잘 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우리가 내린 땅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범하게 따뜻하게 배고프지 않게 사는 삶. 북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던 그 삶이 이제 저와 할인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자유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